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의 관심사와 전국적 이슈를 끝까지, 그 내용을 끝까지 파헤쳐서 알아보는 시사광주. 오늘은 안영숙 근로정신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네, 함께하는 시민 모임. 함께하는 시민 모임. 이게 뭐 전국 조직은 아니시죠? 입니다. 전국 조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부가 없기 아, 때문에. 아, 전국 조직이시고, 네. 예, 전국 조직의 광주 지부 이런 개념은 아니죠. 네, 예.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국 조직으로 있는 뭐, 납이라고 이름 붙은 그 조직이라든지 정의원 산하단체를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네. 그게 아니라 전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있는 네, 단일 조직입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할머니와 함께하는 함께하는 시민 시민모임. 모임. 뭐 중간을 보통 빼고 근로정신대 시민 시민모임 모임. 뭐 이렇게. 네. 뭐 대표님 먼저 인사말 좀 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 공동대표로 일하고 있는 안영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대표님 뭐 제가 전에 이제 이국원 대표님 뵀을 네, 때도 상임 그렇고, 대표님. 네, 네. 네. 뭐 김정은 네, 예, 예, 사무국장님. 사무국장님 뵀을 때도 그렇고 근로정신대 시민 모임 하시는 분들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뭐 마음이 편해진다? 꼭 고향으로 내려온 것 같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 그러니까 좀 줄여서 하겠습니다. 근로정신대 시민 모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군 성노예 문제 네. 이것하고 조금은 헷갈려 하시기도 하고 네. 또 본의 아니게 또 이슈화된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근로정신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틀린지 네. 그리고 뭐 그 역사적 배경들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로정신대는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잘.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저희들도 저를 기준으로 보면 2008년에야 이런 피해자 분들이 계시다는 걸 알았는데요. 그전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들만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근로정신대는 13살, 14살 그 어린 나이에 일본에 가면 돈도 벌고 공부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시켜주겠다, 이런 말에 속아가지고 일본으로 동원이 되는데요. 그곳에서는 돈을 벌고 공부를 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군수공장, 당시 전쟁 때였기 때문에 군수공장에서 가혹한 강제 노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로정신대를 이렇게 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제강점기, 일본은 이제 중일 전쟁 이후에 너무나 그 열악한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전쟁이 좀 장기화되면서 일본이 예상치 못했던 전개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제 전선은 넓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전쟁터로 나가서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래서 예. 군수공장 무기는 계속 필요한데 전투기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제 일본이 눈을 돌린 게 끌고 가다 이제 어린 여학생들, 여성 노동력까지 이제 눈을 이렇게 눈독을 들이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초등학교 6학년이거나 아니면 초등학교를 막 졸업한 어린 학생들에게 이제 속임수를 하는 거죠. 바탕 말림, 회유, 거짓, 협박. 그래서 이제 이 어린 학생들은 태어날 때부터 식민지였습니다. 그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일제의 교육에 좀 물들어 있는, 황민화 교육에 좀 받아져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말을 좀 많이 믿었던 것이 있고, 차후에 이제 부모님들이 반대를 해요. 일본에 가면 죽는다. 네. 지금은 전쟁 네, 시기다. 네. 그런데 이제 이 학생들은 어린 나이에 또 어디를 가느냐. 어린 나이 어디를 가느냐 해도 학생들은 선생님이 가면 돈도 벌고 공부도 할 수 있대. 어떻게 보면 이제 음, 공부라는 것이, 네, 네, 크지요. 네, 그래서 우리 근로정신대 피해자 중에 양금덕 할머님 계시는데, 이 할머님은 꿈이 선생님이 되는 거였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시골에서 이렇게 사시는데 막내딸로서 뭔가 좀 꿈을 펼쳐보고 싶었고, 이제 특히나 그 일본은 어쨌든 유학이라는 생각도 들었을 것이고, 가서 좀 힘들더라도 열심히
일도 하고 공부해서 선생님이 되어야겠다. 일해가지고 돈 번 돈 가지고 그걸 학비를 하겠다. 이런 네. 생각을 했겠죠. 네네. 네. 일도 이렇게 돈도 벌지만 공부도 시켜주겠다 했으니 특히 이제 가면 중학교 과정을 마칠 수 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당시에 초등학교 이제 그때 당시 국민학교 다니는 일도 힘든 일인데 중학교 가는 일은 더더군다나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때 당시 상황으로서는. 근데 또 이 양금당 할머니 같은 경우는 공부를 잘 하셨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중학교도 가고 싶었을 것이고 또 꿈인 선생님도 되고 싶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어린 아이들이 많이 동원이 된 거죠.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반대한다고 하면 또 학교 선생님이 이미 한 번 신청을 했으면 끝이다. 이제 거짓말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감옥에 가두겠다. 경찰서로 끌고 가겠다. 이런 또 협박도 있었다고 합니다. 대표님, 그러면 이제 좀 구분을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보통 이제 군대에서 이렇게 성착취를 위한, 그러니까 1번 이야기라면은 위안소에 들어가시는 분들하고 근로정신대하고는 조금은 이제 위치 장소가 좀 틀릴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위안소가 있는 것은 뭐 전방이라든지 군부대가 많은 네, 곳일 그렇습니다. 거고, 뭐 근로정신대라든지 이런 것은 후방에서 네, 예, 군수공장이기 네, 때문에. 군수공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어느 정도로 이렇게 구분됩니까? 네. 그러니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음, 이제 일본이 1931년에 만주 침략, 만주 사변을 일으키는데요. 네, 그 이후로 위에 32년도에 네, 상해 위안소를 만들었다는 최초의 기록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서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는 발생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상해 침공을 그때 하잖아요. 만주 사변이 31년, 예, 그 예, 예, 다음에 예. 그래서 32년도 기록이 이렇게 있다고 네, 해요. 32년도에 예, 위안소가 있었고 그걸 위안서를 일본 주도로 해서 네네. 일본군 부대에다, 그러니까 원래 뭐 군부대 내에 있는 네, 거죠. 예, 맞습니다. 군 위안소가 발견이 음, 됐고요. 음, 그리고 37년에 이제 중국을 침략을 하는데 이제 중일 전쟁인데요. 네, 37년 이후에는 음, 그 수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중국뿐만이 아니라 일본이 이제 전쟁터를 넓혀가면서 아시아 전역, 뭐 태평양 베트남, 전쟁이 되니까. 예, 네, 예, 베트남, 미얀마로 가다가 태평양 전쟁 이후에는 저기 뉴기니 섬, 뭐 라바울 섬 음, 이런 섬까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전쟁이 있었던 곳 전쟁터 곳곳에 이제 위안소가 설치되고 어, 일본이나 한반도 그리고 만주 이쪽은 당연하고 이제 그 외 지역까지도 그런 아시아 태평양 전체 지역까지도 위안소가 좀 있었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근로정신대 같은 경우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전쟁 말기에 이제 더 이상 끌어갈 노동력이 없어지자 이제 어린 여성들에게 눈을 돌렸던 거기 때문에 44년도에 이 네.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는 최초로 좀 이루어집니다. 총동원령이 있고 나서도 네, 네, 조금 더 네, 있다가 네, 1944년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군수공장을 유지할 만한 젊은 남자, 네, 어, 남성들도 없고, 그 다음에 없고, 이제 일본에서도 총동원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부족하니까, 부족하죠. 예. 네, 그러면 이제 한국에 있는 분들이 네, 뭐 일본으로만 이렇게 가진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주로 동원된 것이 음, 당시에 그 일본과 네, 만주 만주, 지역, 남만의 방적 공장이라던가, 음. 그리고 이제 한반도 내의 군수 공장. 한반도 내 군수공장이라고 한다면 이제 원래는 이제 남쪽은 농경지고 음, 뭐 중화공업을 하는 것은 북쪽이기 때문에 뭐 함흥이나 뭐 그런 쪽으로 갔을 것 같은데요. 함흥뿐만이 아니라 이제 네. 이쪽에 우리 광주에도 아, 있습니다. 광주에도 있습니까? 그 종연 방적, 일본 말로는 가네가우찌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의 일신 방직, 전남 네, 그렇죠. 방직인데요. 이곳은 1935년에 일제가 만든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곳을 군수 공장으로 지정을 해요. 이제 군복을 만들거나, 네, 그렇습니다. 군복이라던가 군인들의 뭐 필요한 용품, 군수 공장으로 이제 징용이 되면 일반 기업이 아니라 이렇게 마음대로 그 국민 총동원법에 의한 징용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징용 노동자를 쓰는 거죠. 그러죠. 그리고 군수품을 생산하는 거고, 그래서 이 한반도라 그러면 이제 광주에서는 이 종현방적, 가네가우치 방적으로 동원되신 분 있고, 그리고 이제 인천에 보면 미쓰비시 조병창이라고 좀
보셨을 건데 그쪽도 있고요. 평양 네. 뭐 그쪽에도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함흥 비료공장이라든지 이런 쪽도 남성 근로 뿐만이 아니라 이제 네네네. 저도 거기까지는 정확히는 네. 모르는데 국내에서도 그런 징용이 많았는데 그리고 이제 광산 같은 데도 있을 거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일본으로 그러면 갔다고 한다면 이제 보통 위안 이렇게 해가지고 착취를 위한 그렇게 해서 자료를 보니까 2만에서 5만에서 20만 정도 이런 네. 정도 숫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근로 관련된 이렇게 해가지고 가신 분은 여성분만 있는 게 아니니까 여성 네. 남성 합쳐가지고 국내외로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저도 이제 정확한 거는 잘 모르겠고요. 예. 그때 당시에 국내 동원 같은 경우는 2중, 3중 동원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도로를 닦는 그런 군 비행장 이런 데가 끌려갔다가 딴 데로 또 집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재되고 그런 인원을 합치면 국내도 꽤 되고요. 제가 좀 자료를 가져왔는데 그때 당시 이제 저희가 자료화면 준비하고 나갑니다. 자료는 이제 따로 좀 네.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노무동원이 네, 여기 네. 페이지도 못 찾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군인들 말고 노무자 동원만 보면 그 한반도 내는 648만. 648만. 근데 이게 이제 이중 동원, 중복 동원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반도 외 지역으로 네. 동원된 인원이 104만 명 정도. 104만 명인데 이제 그것은 이제 현재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네네. 나온 것만 하는 것이지 네. 실제로 몇 명이 될지 그거 추산하기가 생각보다는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래서 1940년대 좀 돼서 네. 남북한 인구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그때 2천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천만 중에서 2,500만인가요? 네네네. 100만 정도가 사실은 해외로 동원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군인으로 동원된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군인 동원은 한반도 내외를 합쳐서 20만 정도. 20만이니까. 왜냐하면 일본이 총을 좀 늦게 줬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한 20만 정도로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군인들, 군속이라고 하는데요. 네. 군대를 따라다니면서 이제 그 노무 동원을 했던 분들, 군무원들이 6만 명 정도. 6만 명. 네, 그러니까 25만 정도 군과 관련된 사람. 네. 그리고 노무 동원이 해외로만 105만 명. 네, 105만 명 정도. 국내에서 이리저리 해가지고 제주도로 기지를 만들거나 네. 비행장을 만들거나 아니면 공장에서 또 이렇게 강제 동원되신 분은 거의 총동원이네요, 진짜로. 네, 국민 총동원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들은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정확하게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했겠지만 잘 모르고 있고, 그래서 결국 알고 있는 게 그냥 우리 몇몇 분들이 일본군 성노예 그 활동을 했던 것이 TV라든지 방송 통해 가지고 알려지니까 꼭 그것이 대부분 그리고 많은 사람이 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식민지 시대에서 그러니까 제국주의적 침탈을 해서 희생자, 가혹한 희생자, 그리고 보상과 피해 보상을 받아야 되는 그런 희생자가 숫자가 굉장히 많네요. 네, 그렇죠. 굉장히 사실 강제동원 범주는 넓고 피해자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아까 이제 혹자는 아까 국내 동원은 이중 동원이 많이 포함됐다고 했는데 그런 거 이것저것 다 감안을 했어도 200만 이상이 강제 노동 동원에 시달렸을 것이다. 강제 동원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정확한 숫자는 저희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숫자가 나오지 않는 것은 이제 조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쟁이 바로 끝나자마자 이렇게 좀 정리가 안 된 것 때문 아닙니까? 그렇죠. 연구 조사도 많이 부족을 하지만 또 하나는 이제 일본이 자료를 많이 감추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당시 저희들이 많은 자료들을 좀 일본에서 받았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고 일본은 뭐 소각도 많이 해버렸고 감추는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뭐 패망할 때 그냥 뭐 어느 책 보니까 우리 이제 궁궐 중에서 창경궁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다 창경원으로 바꾸고 네, 동물들을 동물원 예. 네. 근데 이제 자기들이 패망할 줄 알고 제일 처음에 했던 행위가 창경원이라고 했던 그 동물원에 있는 거대한 포유류, 그러니까 등치 큰 동물들을 제일 먼저 독살을 하고 죽였다. 본인들은 뭐 안전을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런 것만큼 그 동물을 이렇게 해서 죽여서 없애려고 했던 그런 만큼 훨씬 많은 잔악한 범죄상을 사실은 감추려고 했지 않았냐. 네, 감췄겠죠. 뭐 태우는 게 일이니까. 네. 아, 일본에도 그런 사례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네. 동물원의 동물들을 코끼리라던가 네, 그렇죠. 뭐 사자 코뿔소라든지 뭐 이렇게 죽여라. 이거는 이제 아까 말했던 안전 문제, 폭탄이 터지고 이제 동물원이 깨지면 사람을 위협할 수 있다면 이제 이런 거였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는 동물이 지금 평화의 상징이 되어 있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네네. 아, 참 가장 잔인한 동물이 사실은 인간이고 그 인간의 가장 잔악성을 보였던 제국주의적 참상을 보여주면서 안전을 운운한다고 하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보니까 또 뭐 군함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군함도는 이제 근로 여성 정신대 네. 이분들이 아니고 이제 네네. 남성분들이죠. 네네. 네. 그리고 해외에 끌려간 네. 남성 탄광. 네. 군함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계시던 분들이 토지를 모두 빼앗겼기 때문에 일터가 없어서 사실 일본으로 또는 만주로 살 길을 찾아서 많이 건너갔습니다. 광산으로 보통. 네, 그래서 이제 그곳에 먼저 가서 일자리를 찾으셨던 분들, 그리고 이제 1938년 이후로는 이제 강제징용 이렇게 그래서 부류가 이렇게 있겠네요.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터전을 빼앗겨서 일본에 가서 이제 먹고 살 길을 찾아서 하셨던 분들은 가족들도 많이 이렇게 좀 가셨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먼저 건너가고 뒤에 이제 부인과 자녀들이 이렇게 간 경우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군함도는 그런 미쓰비시가 해저탄광을 운영했던 곳인데, 그리고 이제 강제징용으로 동원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 뭐 군함도라고 하면 뭐 바다 위에 건물만 보이는데 실제로는 탄광은 해저 탄광입니다. 아, 그거라도 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네네네, 해저 탄광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섬이었고 작업장이 굉장히 열악해가지고 사실은 감옥섬, 지옥섬으로 많이 불렀습니다. 왜냐면 한번 들어가면 배가 아니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탈출도 어렵고 이게 다 이제 통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군함도는 굉장히 이제 열악했는데 또 일본으로서는 군함도가 이제 미쓰비시가 아까 개발을 했는데 땅은 좁고 탄광은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일본에서 최초로 아파트를 설립한 곳입니다. 그 아파트가 설립되니까 그래서 이 일본은 이 군함도가 굉장히 산업유산의 상징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탄광 석탄이 가장 많이 나온 시기는 이제 그 우리 강제동원된 피해자분들이 했던 그 40년대 그 정도예요. 아, 이제 군함도는 이제 남성 노동자들이 간 것이고, 가족들. 그러면 이제 여성 노동자. 여자 근로정신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1944년 총동원령 이후에 이제 그 막바지에 이렇게 동원된 기록들이 좀 보여서 이 기록도 100%는 아닙니다. 이제 남겨진 기록들을 보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로 동원되신 분들이 300명 정도. 그리고 도야마 후지코시라는 회사로 동원된 분이 1089명. 그리고 도쿄 아사히토 방적이 300명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여자 근로정신대 인원으로 따지면 1700명 정도인데 그런데 이제 자료는 없지만 여타의 뭐 신문 기사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나가사키 지역도 있었다. 이제 여러 개가 이렇게 나오기는 하는데
정확히 위원회에 신고가 되고 조사된 음, 곳은 음, 이 세 작업장이 많습니다. 그 음, 외에 이제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내 동원이어가지고 음. 또 이제 좀 정확히 파악이 안 된 게 있죠. 드러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는데,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일본, 거기서, 항복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오신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자료조사를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 과정들이 있었습니까?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근로정신대 문제가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이 피해자들이 이제 숨어 살았던 이유가 네. 어, 우리나라가 참 안타깝게도 1945년 해방을 맞고 나서 좌우익 대립 그리고 6.25 근데 이제 6.25 이후에도 좀 나라가 뭐 평안치는 않았죠. 바로 또 군부 독재 시절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의 목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았고 그때 당시에는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강제동원 피해를 입다 보니까 네. 이것을 또 좀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측면도 좀 있는 것 음,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연구나 조사 사업이 사실 전무합니다. 아, 예. 그래서 이 강제 노동 피해를 입은 어린 여성들이 있다는 것조차도 몰랐던 것은 물론 데려간 사람들도 있고 학교 기록도 있기 때문에 알 텐데 워낙에 이제 그 여성 봉건 시대다 보니까 음, 봉건적인 잔재가 많이 남아 있다 보니까 여성들이 일본 타지 갔으면 안 봐도 이 음, 성 피해를 입은 게 아닌가라는 성적 그런 착취를 당했을 것이라고 하는 선입견. 예, 예. 선입견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자기를 좀 드러내지 않았던 음, 측면이 좀 있고, 그런데 이제 뒤늦게 이제 용기를 내신 분들은, 어, 이제 88년이라는 우리나라의 참 분기점 같은 시기가 오는데, 그 87년 6월 항쟁은 정말 많은 것을 좀 바꿔놓습니다. 민주화의 물결이라는 것이 되게 컸던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이제 조금씩 모여있던 피해자들이 88년이 되면서 정식으로 단체를 결성을 하고 그러니까 피해자들을 약 모집을 하고 40년이 지났네요. 네네네 한참 지난 후죠. 음, 그런 후에 이제 그 피해자들끼리 그런 단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또 일본에서도 또 이 88년은 우리 해외여행 자유화라고 아, 예, 하나요? 예. 또 이것과 맞물려서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일본을 오가게 되고 이제 이런 또 시점이기도 합니다. 해외여행 자유화 되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자료도 보기도 하고, 네, 연구도 하고 연구도 하고, 알게 됐다. 네, 이제 그러니까, 그전에도 뭐 가셨겠지만 이제 좀 더 자유롭게 연구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음, 그리고 일본에서도 또 일반 시민단체 분들도 음. 한국을 좀 더 쉽게 오가고 이제 이런 지점들이 그 열리는 전에 거죠. 이제 보통 일본에 유학 가신 선배님들 보면, 뭐, 문부상 뭐 장학금을 받고 간다든지, 음. 또 한정돼 있는 부분, 네, 그리고 네. 한정적이죠. 정해진 뭐 공학이라든지, 예, 유학. 뭐, 이런 부분들만 하다 보니까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탐구하기가 힘든, 예, 네.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율화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료들을, 조금 더. 예, 그래서 위안부 피해자들 같은 경우도 이제 88년인가 89년에 일본으로 가서 네, 조사도 하고 음, 피해자 신고도 받고 음, 그리고 이제 근로정신대 분들도 그때 이제 조금씩 그 피해자 단체에 등록을 하고 강제징용 피해자다라고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해서 좀 1990 그 4년에 관부재판이라는 게 열리거든요. 네네, 그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7분 그리고 근로정신대 피해자 3분이 음, 함께 이제 재판을 하기도 네.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일본에 가서 이런 어떤 피해 당한 게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네. 배상을 해라. 일본 정부는 사죄하고 음, 음, 배상하라라는 그런 소송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재판은 같이 하신 거네요? 네, 첫 번째 재판은 그 전에 92년도 재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네, 92년도는 그 피해자분들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네, 일명 우리가 천인소송이라고 네, 하는데요. 그 이금주 그 당시 음, 태평양 전쟁 희생자 광주 유족회 예, 회장님이 예, 좀 주도해서 많은 분들이 그때 당시 1000명이 넘는 분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그 소송을 좀 했었고요. 네. 92년도에 92년도 그러면 그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다 패소로 알고 아, 예, 있습니다. 전부 다 기각당한 패소했다. 걸로. 예. 뭐 그 주요된 이유가 뭐
일본의 한결같은 주장은 음.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다 끝난 문제다. 그러니까 박정희 예, 이미 다 끝난 문제다라는 그런. 김종필 노무라가 했던 네, 그걸로 해가지고 모든 배상이 민간 네. 배상까지 다 끝났다. 일본이 쓰기 좋아하는 뭐 최종적 완전히 뭐 해결되었다 그런 입장이어서. 여기서 뭐 박근혜 때도 많이 듣던 네, 얘기예요. 네. 지금도 일본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도 일본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이 여성 피해자분들이 최초로 나섰던 거는 94년 네. 관부 재판. 관부재판. 그리고 관부라고 하면은 지금 어디를 말하는 예, 겁니까? 관은 하관, 시모노세키가 시모노세키. 한자로 이제 네. 시모노세키고 부는 부산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 그 관부 재판을 했던 건 이제 부산에서 가가지고 네. 이렇게 이제 시모노세키 까지 그때, 이제 여객선이 가니까. 네네. 네. 일제 강점기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던 경로가 바로 관부 연락선. 네,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나중에는 관여 여수에서 뜨는 관여 연락선인데, 뭐 일례로 지금 일제 강제 동원 역사관이 부산에 있는 것도 네. 그 부산 관부 연락선을 통해서 일제로 가장 많이 동원됐기 때문에 네. 그곳에 있다고 합니다. 네. 입이 자꾸 말라요. 그 이후에도 소송을 계속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소송은. 그리고 이제 아까 또 92년도에 또 하나 소송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 그 도야마 지역에 후지코시 강제라는 네. 군수 공장이 있고요. 네. 초정밀 부품, 군수 용품에 들어가는 그 초정밀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쪽으로 동원되신 피해자분들이 소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92년도가 최초의 소송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가서 한 소송들은 어떤 뭐 소송 결과가 전부 다 이제 패소인데 92년도에 한 소송은 패소가 아닙니다. 네. 그거는 이제 좀 다른 측면인데, 도야마에 있는 그 후지코시 강제라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었는데 1차 패소죠. 2차도 패소고. 그런데 화해라는 거를 2000년도에 하게 됩니다. 끌고 간 거는 인정을 한다. 그러니 이제 보상을 좀 하겠다. 그쪽에서는 이제 배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보상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화해금으로 그때 당시 소송을 했던 피해자들에게 3,500만 엔 을 지급을 합니다. 몇 분에게? 7분입니다. 각각 먼저 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분들 4분, 그리고 이제 그 소송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던 분들 합쳐서 7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액이. 네네네. 350만 원인가요? 왜냐하면 1인당 금액이 5천만 원에서 작게는 2천만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러면 3,500만 원이 맞을까요? 맞나요? 네네. 이거 갑자기 헷갈리네요. 그런 소송도 있고, 이제 이 나고야 미쓰비시로 끌려가신 분들이 했던 소송은 1999년 나고야 지방재판소입니다. 1999년. 네. 99년. 네. 그래서 이제 90년대 이후로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90년대 이후로 일본 정부에게 사죄하라, 배상하라라는 그 목소리를 냈다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본에서 했던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한 소송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이제 모두 기각입니다. 2005년도에 1심. 그러니까 99년에 소장을 제출을 했는데 무려 6년이 거의 지난 2005년도에 1심 판결이 나고요. 기각이었고 이제 항소를 했죠, 피해자분들이. 근데 2심은 2007년인데 2심도 기각. 그리고 이제 대법원에 상고까지 했지만 결국은 기각당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 그러니까 재판만 거의 10년이 경과를 했는데 모두 패소했습니다. 이제 또 2부에서 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일본에서 작년에 여러 가지 뭐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한 것이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한.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제철입니다. 일본제철 두 회사에 대한 건데요. 이제 그 이야기는 그 다음에 또 하시더라고요. 네. 오늘 이제 또 앞에. 죄송합니다. 이야기가 두서가 없죠. 아니요. 앞에 요 빵이랑 이게 이제 살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빵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김경호 빵집 계림동 지점. 네. 우리 이제 광고해 주시는
이제 업체에서 이렇게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씩 좀 드셨으면 좋겠고요. 네, 잘 먹겠습니다. 아까쯤에 이제 초등학교 이렇게 음, 졸업하거나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이렇게 들어갈 정도 나이에게 공부를 시켜준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실제로는 돈도 벌고 공부도 시켜준다고 해놓고 일본으로 데리고 갔는데 그러면 월급을 받은 걸 뭐 한국으로 송금했다든지 아니면 거기 학교에 뭐 입학을 했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현재 이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은 음, 급여를 전혀 받지를 못했고 음. 학교도 보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동 노동 착취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아동 강제 노동인데, 음. 그래서 이게 ILO, 거기에다 여성, 아동, 네, 그렇죠. 네. 미성년, 여성, 미성년자. 아동, 강제 노동. 노동 착취고,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시간도 굉장히 장시간이었다고 네, 그러는데, 그렇죠. 평균 하루에서 8시간에서 음. 12시간까지. 예, 12시간까지. 보통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뭐 어떤 업종입니까? 뭐 간단한, 후지코시로 갔던 피해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그 부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베어링이라든가 너트인데, 1mm도 틀리면 안 된답니다. 기계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거를 깎는 작업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거네요. 거의, 남성들이 많이 했던 기계, 네, 선반이라고. 절삭, 선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양금당 할머니라던가 이 나고야 미쓰비시로 가신 분들은 비행기 전투기 만드는 군수 공장인데요. 네. 그래서 전투기 페인트 칠, 그리고 이제 전투기 판 네. 자르는 일, 그 듀랄루민이라고 하던데 그 판을 절단하고 그것을 나르는 일도 이렇게 좀 했다고 합니다. 다양하게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요 비행기 부품 중에서 뭐 철판하고 또 리베팅도 하고, 네, 페인트 칠도 하고 이런 보통 일들을 하기에는 네, 너무 어리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기계가 또 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어리잖아요. 네. 그래서 키가 작은 학생들은 뭐 사과 개짝이라던가 이런 거를 놓고 올라가서 이렇게 일을 했다고 좀 하고요. 또 이제 그런 역할을 맡은 양금당 할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전투기가 크기 때문에 고개를 이렇게 쳐들고 이렇게 페인트 칠을 해야 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뭐 광고 듣고 나서 2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Something always brings me back to you. It never takes too long. No matter what I'll do, I still feel you here till the moment I'm gone. You hold me without touch. Keep me without chance. I never wanted anything so much, and I'd run in your love, and now